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결혼 7년 차에 중견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IT 대기업 개발팀 차장인데 지금은 미국 지사 파견을 마치고 돌아와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품에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무려 7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이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이렇게 행복한데 사연글을 쓴 이유는 제가 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알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설마 저 사람이 했던 사람이 결국 가장 무섭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피를 나는 사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건 절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점잖게 행동하셨고 저한테도 크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워낙 말씀이 없지만 무게감이 있는 분이셔서 시어머니도 그 앞에서 눈치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처럼 시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셨거든요. 아가 필요한 거 없어? 네 남편 몰래 용돈 줄 테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것도 사서 써. 제가 용돈을 드려도 모자란데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0만 원씩 주시곤 하셨거든요. 명절같이 힘든 날에는 일부러 제게 필요도 없는 심부름을 시키시고는 잠시 차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문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작됐습니다. 결혼 2년 차 되던 해 겨울에 시아버지가 오래된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보험금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 장례 비용이랑 병원비 내고 나니까 거의 다 썼어. 아, 그러셨어요? 제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너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네가 엄마 좀 챙겨줘야겠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네가 가장이잖아. 남편은 본래 효자라서 군말 없이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기 시작했고 저도 그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자식이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준혁아, 이번 달은 좀 더 보내라. 친척 경조사가 3개나 겹쳤어. 엄마, 경조사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우리가 받은 만큼은 써야 하지 않겠니? 요즘 세상에 얼마 안 싸들고 가면 창피하잖아. 50만 원만 더 보내줘. 그 다음 달에도 또 연락이 왔어요. 난방비가 이번 달에 폭탄 맞았어. 20만 원만 추가로 보내줄 수 있어? 알겠어요, 엄마. 보내드릴게요. 남편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들었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은근히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저를 크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도 그랬어요. 은영아, 친정이 뭐 하는 집이야?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퇴직하셨고요. 어머니는 작은 가게 하세요. 아, 그래? 뭐 파는 가게인데? 반찬 가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실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구나. 우리 준혁이가 좋은 데 다니니까 더 좋은 집 며느리 볼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지만 전 애써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었고 좋게 생각하면 그냥 기대가 크셨던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말씀이 계속됐어요. 명절에 음식을 만들어가면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친정에서는 이렇게 해먹어? 은영아, 전 부치는 것도 가르쳐줄까? 기름이 너무 많잖아. 우리 준혁이가 집에서 이런 거 먹고 살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그냥 꼭 참고 넘겼어요. 시어머니니까, 어른이시니까.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결혼 3년차 추석 때 터졌습니다. 그날은 남편 친척들이 전부 모이는 큰 명절 모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시고는 시어머니 혼자 있는 집에서 모임을 하기 곤란해서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내게 됐죠. 근데 그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잠깐 오시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직접 전화하셔서 사돈끼리 명절에 얼굴 한번 봐야지, 같이 식사하자 라고 초대하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한테 잘해주시려는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살림을 못해서 맨날 배달시켜 먹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봐요? 아니면 사돈댁이 너무 귀하게 키웠나?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큰아버지 댁 큰어머니가 요즘은 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려 하셨어요. 저도 억지로 웃으면서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하고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도 안 생기지. 여자가 찬 음식만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임신이 안 된다더라. 배달 음식이 다 그렇잖아. 그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싸해졌어요.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친정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30명짜리 팀 하나 이끌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길래 말해줬습니다. 뭐? 집안일 못하면 가사 도우미 쓰면 되지만 제 능력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임신은 의학적인 문제지 살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검사 다 해봤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저희 부부 둘 다 문제 없대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어머니가 아이고 그래 애는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지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시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셨어요. 작은아버지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 다 바쁘잖아. 은영씨 능력 있는 거 좋은 거지 뭐 하시면서 거드셨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가 며느리한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남편도 친정어머니께 연신 죄송하다 사과하고 고개 숙였죠.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를 부끄럽게 만든 것도 죄송스러웠고 가만히 있다가 시어머니가 싸놓은 똥을 치우게 된 남편에게도 미안했고요. 당신이 왜 사과해? 어머님이 다 잘못했는데. 어머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이, 엄마 오늘 좀 심했어. 와이프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너 설마 네 와이프 편 든다고 엄마 이렇게 잡돌이하는 거니? 네 마누라가 시켰어? 엄마, 그 상황에는 엄마가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모님도 계셨잖아요. 얼마나 불쾌하셨겠어요. 제가 사과하는데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네가 왜 사과를 해? 그리고 내가 왜 그 집 눈치를 봐야 하는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사과 안 하시면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예요. 와이프 기분 풀어질 때까지. 뭐? 네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한참 실랑이 끝에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제게 전화하셨어요. 은영아, 내가 좀 심했다. 미안해.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하는 톤이 아니었지만 저는 네 어머니, 저도 좀 격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안심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친척들한테 저에 대한 뒷담화를 열심히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며느리가 건방지다.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7년 동안 애도 못 낳으면서 잘난 척을 혼자 다 하더라. 친정이 뭐 반찬 가게라면서? 아휴, 그런 집딸이 우리 춘혁이한테 온 게 어디야.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열받았지만 남편에게 더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추석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 태도가 갑자기 180도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직접 오셨습니다. 은영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더라. 며느리한테 그런 말해서 얼마나 서운했겠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그때 좀 과하게 반응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 며느리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면서 뭔 시어머니야 내가. 그러시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이거 한약이야.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건데 여자 몸에 진짜 좋대. 특히 임신에 효과 있다고 하더라. 정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시에는 결혼 3년 차였는데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비싸셨을 텐데 이런 것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이, 비싸긴 뭐가 비싸. 며느리 건강 챙겨주는 게 시어머니 도리지. 매달 보내줄 테니까 꼬박꼬박 먹어. 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는 시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이제 우리 관계가 정말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열심히 먹을게요. 그래, 그 몸 잘 챙기고 손주 빨리 보게 해줘야지. 시어머니는 1년에 2번씩 꼭 그 약을 지어오셨어요. 그 정성에 저도 거르지 않고 먹었죠. 임신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먹었어요.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봄,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얘기할 게 있어. 어? 무슨 일인데 표정이 그래? 그 회사에서 미국 지사 파견 제의가 들어왔어. 미국? 갑자기?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예정이야. 그 샌프란시스코 지사인데 이거 가면 돌아와서 승진이 거의 확정이래. 그렇구나. 1년이나? 근데 안 가면 솔직히 커리어에 타격이 커.
이번에 안 가면 다음 승진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고 회사에서도 나한테 실망할 것 같아. 저도 고민이 됐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신혼도 아니고 결혼 7년 차지만 그래도 남편 없이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결정에 따를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녀왔으면 좋겠어. 당신 커리어 중요하잖아. 우리 미래를 위한 거기도 하고. 정말? 힘들지 않을까? 힘들긴 하겠지. 근데 1년이잖아.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고 중간에 한 번쯤 오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어.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자주 연락하고 중간에 꼭 한번 다녀올게. 약속해. 그렇게 남편의 미국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도 제 팀이 있고 책임지는 입장이라 모든 걸 버리고 갈 수도 없었어요. 임신은 어차피 안 되고 있으니 저만 감수하면 되는 일이었죠. 떠나기 전에 우리는 시어머니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엄마, 저 미국 지사로 1년 파견 가게 됐어요. 미국? 아니 1년이나? 그럼 은영이는? 전 회사가 있어서요.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때 시어머니 눈빛이 뭔가 묘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땐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 은영이 혼자 있겠네. 쓸쓸하겠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은영이 혼자 있으니까 가끔 들러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너무 외롭지 않게. 그래, 걱정 마. 내가 며느리 잘 챙길게. 자주 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할게. 시어머니가 흔쾌히 대답하셨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결혼 초에 남편이 알려드린 거라 원래 알고 계셨고 저도 시어머니가 드나드시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떠나고 처음 몇 주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2~3번씩 오셔서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가끔은 직접 요리를 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은영아, 이거 갈비찜이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데워 먹어.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혼자 있는 며느리한테 이것도 못 해주면 내가 시어머니야? 회사 다니면서 밥 차려 먹기 힘들잖아.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끼니 걱정 없이 잘 먹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그래, 건강해야 해. 준혁이 돌아오면 손주 봐야지. 몸 잘 챙겨.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느 날 야근하고 늦게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서재에 들어갔는데 서리함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꽤 꼼꼼한 성격이라서 물건을 항상 정해진 자리에 두거든요. 분명히 제가 정리해둔 순서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혹시 제 서재 청소하셨어요? 어제 왔다가 먼지 좀 닦았어. 왜? 아니에요. 그 서류 위치가 좀 바뀌어 있어서 혹시나 해서요. 아이고, 청소하다 보면 이것저것 건드려지지. 뭐 중요한 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회사 자료들이에요. 그래, 뭐 다음부턴 조심할게. 저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는 안방 화장대 위 귀금속함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화장대 오른쪽 구석에 두는데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비상금 봉투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옷장 서랍 안에 비상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넣어뒀거든요. 어느 날 세어보니 4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며칠 후에 다시 세어봤더니 3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적이 없는데요. 시어머니를 의심하긴 싫었지만 상황이 계속 시어머니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아직 많을 텐데 굳이 제 돈을 왜 건드리냐가 문제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 앞으로 떨어진 유산만 세금 떼고 3억이 넘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살고 계신 집 빼고 말이죠. 어머니, 혹시 제 방 청소하실 때 옷장 서랍도 여셨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서랍? 왜 그래? 아, 그냥 물건 위치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정리하시다가 건드리시는 건가 해서요. 야, 내가 며느리 서랍을 왜 열어봐? 의심이 많아 정말. 아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본 거예요. 제가 깜빡하고 제가 옮겼나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네 남편한테 이럴 거야? 시어머니가 내 물건 가져갔다 뭐 그럴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됐어.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이런 의심 받을 줄은 몰랐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네 물건을 훔쳐가겠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가방을 챙기셨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됐어. 오늘은 그냥 갈게. 밥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찝찝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의심한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날 출근 준비를 하다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보통 지갑 안 카드 칸에 넣어두거든요.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서랍 두 번째 칸에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에 신분증을 넣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분증 위치도 이상했습니다. 원래 도장이랑 같이 보관하는 맨 윗칸에 넣어두는데 두 번째 칸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확실히 잘못됐다고. 전 그날 퇴근하자마자 인터넷으로 소형 CCTV를 검색해서 주문했습니다. 3일 후에 도착한 카메라를 거실, 서재, 현관에 몰래 설치했어요. 작고 눈에 안 띄는 제품으로 골랐고 시어머니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위치에 숨겨뒀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장 알리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에 말하려고요. 혹시라도 제 착각인 거나 오해인 거면 시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이라고는 절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설마 진짜 도둑질을 하시겠어? 설마 며느리 명의로 무슨 짓을 하시겠어? 그냥 제 예민한 성격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서 2박 3일 지방 출장이 잡혔습니다. 부산에 있는 거래처 미팅이었는데 떠나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모레부터 부산 출장이에요. 이틀 정도 집 비워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집 걱정은 하지 마.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셋째 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 짐 풀고 샤워하고 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앱에 접속해서 지난 3일간의 녹화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상을 재생하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째 날 오후 2시 14분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안방 쪽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안방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침실까지 찍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서재에 설치한 카메라 각도에서 안방 문 앞이 살짝 보였습니다. 5분 후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반짝이는 게 금 같았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서재로 들어오셨죠. 제 책상 위 서류함 앞에 서시더니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서류들을 꺼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주민등록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제가 최근에 사용할 수 있어서 떼어놓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촬영하시는 모습이 영상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류함 맨 아래쪽 작은 서랍을 여셨어요. 거기에 제 도장함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인감도장을 꺼내시더니 책상 위에 있던 흰 종이에 콕콕 여러 번 찍어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것 같은 서류를 꺼내셨어요. 거기에 직접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쭉 돋는 걸 느꼈어요. 뭐지? 뭘 하시는 거지? 저게 뭔 서류야?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재를 나가시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나오시는데 손에 뭔가가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제 결혼 예물 금목걸이 2개, 친정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금팔찌 1개, 그리고 안방 서랍에 넣어둔 비상 현금 뭉치. 시어머니가 그걸 자기 가방에 하나씩 쓸어 담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을 닫으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이 정도면 티 안 나겠지. 어차피 계속 자리만 지키던 것들인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10시 23분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엔 현관에 들어오시자마자 곧장 서재로 가시더라고요. 서랍을 열어서 뭔가를 찾으시더니 제 신분증을 꺼내셨습니다. 휴대폰으로 앞뒤를 꼼꼼히 촬영하시고 그러고는 신분증을 자기 가방에 넣으셨어요. 그러고는 그냥 나가셨습니다. 제 신분증을 가져가신 거예요. 셋째 날 저녁 6시 47분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가방에서 제 신분증을 꺼내서 원래 서랍에 슬쩍 넣어두셨어요. 이틀 동안 제 신분증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신용정보 조회 앱에 접속해서 제 명의로 된 금융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더군요. 대출 내역은 5천만 원이나 됐고 대출 실행일은 시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져간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출처는 무슨 캐피탈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대부업체였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입금 계좌가 시어머니 계좌였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되어서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일 시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하지? 모른 척하고 있을까? 아니 그럴 순 없어. 증거가 있는데. 전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오후 3시쯤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오셨습니다. 은영아 출장 다녀왔어? 힘들었겠다. 부산까지 갔다 왔으면 피곤하지?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아이 표정이 안 좋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시어머니가 저를 살피시면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마치 저를 위로하려는 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노트북을 시어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가 서재에서 서류 사진 찍는 장면, 도장 찍는 장면, 금부치를 가방에 담는 장면. 그걸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머니, 제가 저번에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그때 이후로 집에 CCTV 설치했어요. 아니길 바랬는데 다 봤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을 쳐다보셨어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대출 5천만 원 받으셨죠? 그것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던데요. 시어머니는 너무도 명확한 증거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외에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을 모두 밝혔습니다. 제 금도 가져가셨고요. 현금도 가져가셨던데요. 다 영상에 찍혀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던 시어머니가 발뺌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방법을 쓴 건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건 그냥 잠깐 빌린 거야.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 그러나 시어머니의 발뺌과 어이없는 변명에 저는 화만 더 났습니다. 빌린 거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제 신분증 가져가서 대출받은 게 빌린 거예요?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너한테 말하면 준혁이한테 얘기할 것 같아서. 어머니, 이건 절도예요. 사기고요. 범죄라고요. 어떻게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와서 물건도 훔쳐가고 대출까지 시도했어요? 제 말이 뭔가 언짢게 들렸는지 곧 시어머니 태도가 확 돌변했습니다. 다정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사기? 절도? 야, 이게 다 누구 재산인데?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내 아들 재산이야.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아들 마누라가 살고 있는 거잖아. 그 재산 내가 확인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 집에는 제 월급도 들어갔어요. 대출도 제가 주로 갚았고요. 명의도 공동명의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재산을 확인한 게 아니라 재산을 훔쳐가셨잖아요. 닥쳐!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 재산 다 빼돌릴까봐 내가 확인한 거야.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거의 히스테릭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뭐라 하지도 못할 만큼 소리를 지르고 궤변을 늘어놨어요. 네가 뭔데? 남편 살아있을 때도 똑같이 여우처럼 굴더니 내 남편 죽고 나니 내 아들까지 손에 넣어서 조종했잖아. 조종이라뇨?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제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제가 다 받아치며 맞는 말만 하자 시모가 이번엔 꽥 소리를 지르며 임신 못하는 걸 지적하더군요. 7년 동안 애도 못 낳는 년이 무슨 권리로 이 집에서 으스대고 살아?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지금 네가 잘났다는 거냐? 옛날 같으면 고개도 못 들고 살 죄인이. 어머니, 지금은 옛날도 아니고 병원에서 원인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병원에서도 양쪽 다 정상이라고 했고요. 근데 제 잘못 운운하는 건 자체가 그런데 제 잘못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원인을 모르긴 네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여자가 제 몸 하나 못 챙기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저 어머니 주신 한약 3년 동안 꼬박꼬박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서 몸 관리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안 생기는 거 보면 그 한의원이 약을 못 쓰는 거겠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흠칫 놀라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가 금방 다시 화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됐어. 어쨌든 이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남한테 넘어가게 될 순 없어. 그게 어떻게 어머니 재산이에요? 어머니가 훔쳐간 재산이지. 게다가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시댁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친정에 드리는 돈보다 2배나 많은 용돈을 가져가시는데, 그래, 나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다 이거지? 하, 그럼 너도 네 친정에 더 많이 주지 그랬니? 나한테 이렇게 열낼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너만 아니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줬을 거다. 막말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한숨을 한번 쉬고 다시 한번 냉정을 찾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이야기 이미 다 소용없어요. 남편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멈칫하셨어요. 뭐? 영상도 보내드렸고요. 지금 화상통화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을 돌려서 화상통화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밤새 연락해서 상황을 다 설명해 뒀거든요. 남편이 못 믿겠다며 제게 어머니가 오면 화상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결국 최악의 방식으로 남편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엄마,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귀신이라도 본 듯 엄청 놀라서 남편에게 핑계를 대더군요. 아이 준혁아, 이건 오해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전현이 없는 말 지어내서 날 모함하려는 거다. 그래서 그래. 나 그런 짓 한 적 없어. 오해요? 영상 다 봤어요. 엄마가 은영이 금고 털고 서류 사진 찍고 신분증 가져가서 대출받은 거 전부 다 봤다고요. 어떻게 엄마가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엄마가 그동안 와이프가 한 짓이라면서 은영이가 사치스럽다,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할 때도 믿진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그건 그래도 엄마 말 잘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엄마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잖아요. 게다가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까지. 엄마, 와이프 그런 사람 아닌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준혁아, 네가 엄마 편을 들어야지. 전현이 뭔데 엄마보다 전현 말을 믿어? 전현이요? 남편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제 아내예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엄마가 한 짓은 범죄라고요. 제가 와이프 볼 낯이 없어요, 진짜로.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 이름으로 받은 대출 지금 당장 돈 다 갚고 가져가신 물건들은 다시 다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이번 일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부탁할게요.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생각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깬 건 시어머니였어요. 돈 없어. 네가 돈이라도 많이 줬으면 내가 그랬겠니?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을까? 네가 내 아들이라면 그 부분을 생각해줬어야지. 어떻게 네 마누라 편만 들고 난리야? 엄마,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돈들 다 어쩌셨어요? 그건 따로 쓸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데요? 아버지 연금, 어머니 연금, 제가 드리는 월 150만 원 용돈도 있고 4억 가까이 받은 유산도 있는데 도대체 돈을 다 어디에 썼길래 지금 아들 집에서 도둑질을 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억울한 표정을 보였지만 끝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경찰에 신고하든 고소하든 난 이제 엄마 일에 상관 안 할게. 준혁아, 설마 진짜 엄마를 신고하려는 건 아니지? 먼저 선을 넘은 건 엄마잖아요. 돈 어디다 썼는지 이야기해주면 신고 안 할 테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또다시 입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돈이랑 금만 훔쳐갔으면 제가 신고 안 했을 거예요. 현물이고 제가 그냥 놔두고 믿은 잘못이긴 하니까요. 근데 대출은 달라요. 5천만 원을 빌린 데다가 매달 갚아야 할 돈만 거의 100만 원에 가깝잖아요. 이건 신고할게요. 돈 돌려주시면 신고 안 할 거고요. 뭐? 경찰? 야,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네. 사문서 위조 사기로 고소 가능할 거예요. 이년이 진짜...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셨어요. 저를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죠? CCTV 지금도 녹화 중이에요. 폭행까지 추가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때리세요. 제 말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가 손을 천천히 내리셨어요. 그러다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거칠게 챙기시고는 현관 쪽으로 가셨어요. 문을 열면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어. 네 년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반성은커녕 저를 향해 분노를 활활 태우는 모습을 보니 그냥 싹 다 신고하고 마음 편해지자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CCTV 영상, USB, 신용정보 조회 결과, 대출 내역서 전부 다 프린트해서 가져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영상도 선명하고 얼굴도 확실히 나오고. 고소장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접수할게요. 알겠습니다. 혐의는 절도, 사문서 위조, 사기로 접수하겠습니다. 고소장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다니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참으면 더 큰 피해가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안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형사 전문 변호사였는데 제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금융 피해도 있을 수 있어요. 전체 금융조회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피해요? 대출 말고 또 있을 수 있나요? 네. 신분증이 이틀이나 빠져나갔으면 대출만 받았을 리가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증이나 다른 금융거래도 같이 하거든요. 변호사님 말대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정보를 조회해봤습니다. 그리고 곧 결과가 나왔어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대출 5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던 제 명의로 연대보증이 서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시어머니의 친동생이었어요. 보증금액이 3천만 원이었고요. 보증 설정일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가져간 날짜였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친동생이라는 분을 처음 봤어요. 남편이 외가 쪽 친척들을 소개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친동생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빚에 제가 보증을 선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5천만 원에 보증 3천만 원, 총 금융 피해액만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빼돌린 금부치가 시가 400만 원어치, 현금 조금씩 빼서 쓴 것까지 합치면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피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만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장 악랄한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고 묻힐 뻔했어요. 저는 사실 생리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편이에요. 2달 만에 생리를 한 적도 있어서 생리가 없을 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싸우기 전에 일이 워낙 많았거든요. 6주 전에는 10일 리프레시 휴가를 써서 남편이 있는 미국에도 다녀왔고요. 그 이후에는 휴가가 끝난 뒤에 일이 밀리고 바빠 신경 쓰지 못했고 출장까지 다녀오느라 더 신경을 못 썼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싸우고 일주일 뒤쯤 피가 살짝 비치는 거예요. 생리가 시작했나 보다 싶었는데 그러고 말더군요. 이틀이 지나도 피가 나오지 않길래 이상해서 제가 다니던 난임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근데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머, 임신이시네요. 아기집이 보여요. 기쁨도 잠시, 순간 피가 비쳤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선생님, 저 피가 비쳤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봐서는 착상도 잘 됐고 착상된 장소도 좋아요. 다만 피고임이 좀 있어서 조심하시긴 하셔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임신이 됐죠? 신기하네. 애가 8주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럼 착상은 6주 정도 전에 됐을 텐데 그때 무슨 일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을 만나러 미국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생긴 것이 틀림없었어요. 미국에 남편 만나러 갔었거든요. 근데 장소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먹는 게 바뀌어서 그런가? 아니, 몸이 더 힘들었을 텐데 임신이 잘 된 거 보면 그것 때문 아니에요? 네? 뭐요? 왜 그 올해 초에 제가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 드시는 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있으면 다 끊어보자고 했잖아요. 그제야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6개월 전 일이라 바로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좋은 의도로 지은 한약이라도 약은 약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약은 제가 임의로 끊은 건 맞는데 이제 임신이 됐잖아요. 그럼 그 약을 이어서 먹어도 되나요? 실은 시어머니와 싸우기 직전까지 시어머니가 그걸 집에 가져다 줬는데 5개월치가 쌓여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버리긴 아깝고 먹자니 겁나서 물어본 건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건 저희가 아니라 한의원 전문인데 직접 지으신 곳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웬만하면 반대 입장이라.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준 한약의 처방을 준 약방에 문의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한약을 들고 말이죠. 시어머니와는 법적 다툼 중이니 굳이 찾아가서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 이 한약을 처방받았는데요. 제가 처방받은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받아가셨는데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찾아왔어요. 임신이 됐는데 이걸 먹어도 되나 싶어서. 간호사가 시어머니 이름을 듣고 차트를 찾아보더니 저한테 묻더군요. 혹시 약 드시는 도중에 한 번이라도 안 먹은 적 있나요? 네, 남편이 미국에 있어서 거기 가 있는 동안은 수화물 검사에 문제가 있을까봐 안 들고 갔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간호사가 그걸 듣고는 화들짝 놀라며 진료실로 들어가 보라고 하더군요. 들어가니 의사가 대뜸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들었죠? 한 번이라도 안 먹으면 애가 들어서서 안 된다고 내가 신신당부했는데 이제 와서 임신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흰 약 제대로 썼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쓰면 애한테 위험해서 먹으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까무러칠 뻔했어요. 이 약이 임신 피하는 약이라고요? 예. 그 며느리가 애가 넷이라면서 더는 애를 안 가지고 싶다고 해서 처방받으러 오셨는데 어쨌든 저희 책임은 없습니다. 복약에 주의하지 않은 당사자 잘못이에요. 그리고 임신 동안은 절대 먹지 마세요. 저희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임신 피하는 약을 먹인 걸 알게 됐어요. 그 약을 3년 동안 먹었는데 물론 그 전에 3년은 자연 임신이 안 됐던 게 분명합니다.
무슨 이유였는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이후 3년 동안은 시어머니 때문에 임신이 안 된 거였잖아요.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슬픔과 분노를 억눌러 한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쓴 약재 종류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처방은 안 써드리기는 한데 어디 가서 이야기 안 하실 거면 써드릴게요. 제가 피임 한약을 먹고 임신이 됐다고 컴플레인 걸까봐 한의사가 약재를 알려주기 전에 약속을 받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약에 들어간 약재 성분을 받아왔습니다. 홍화씨, 익모초, 한방에서 쓰이는 약재긴 한데 임산부에게는 절대 금기 성분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군요.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착상을 방해하고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아지는 성분들이라고.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이 약을 못 먹었고 그래서 임신이 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바빠서 챙겨 먹지 못한 게 천만다행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성분이 남아 제 자궁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3년 동안 이걸 먹었으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년간 임신이 안 됐던 이유,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던 불임, 그게 다 시어머니가 준 한약 때문이었다니. 저는 결과지를 들고 나와 시어머니에게 다짜고짜 전화했습니다. 왜 또 뭐야? 난 너랑 할 이야기 없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짜증을 내야 할 게 누군데? 한약, 임신 피하는 약이라면서요? 홍화씨하고 익모초가 들어있더라고요. 임산부 금기 성분이요. 피임효가 있는 거라던데 알고 계셨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건 나도 몰랐어. 한의원에서 좋다고 해서.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의원에서 다 듣고 나오는 길이에요. 3년간 아무 의심 없이 먹으니 이젠 한의원 어딘지 숨기지도 않고 주셔서 다 듣고 왔다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너도 기어이 임신했고 뭐가 문제니? 임신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저 7년 동안 임신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열받아서 더 몰아붙였어요. 숨 쉴 틈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제 울분을 토해냈죠. 병원 다니고 배란일 체크하고 시험관 준비하고 매달 생리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시어머니한테 죄송하고 친정 부모님한테 면목 없고. 그런데 그게 다 어머니 탓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미워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를 그냥 미워하면 됐지 왜 절 불임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대체 왜?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래서 네가 불임이니? 그거 먹고도 임신만 잘 된 거 봐라. 그 한의사가 돌팔이였겠지? 그런다고 네가 그걸로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그 의사가 명이더라고요. 그거 끊고 딱 4개월 만에 임신돼서 이제 임신 8주거든요. 전 이번엔 진짜 그냥 못 넘어가요. 경찰에 추가 고소할 거예요. 상해죄로요. 상해? 내가 너 때린 적도 없는데 무슨 상해야? 장기간 유해물질을 섭취하게 해서 신체 기능을 침해한 거예요. 변호사님이 상해죄 성립한다고 하셨어요. 미쳤어? 시어머니를 상해로 고소해? 어머니가 미친 거예요. 며느리한테 피임약 먹이고 돈까지 빼돌린 게 미친 짓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경찰에 추가 신고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시어머니 친동생도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동생한테 갔거든요. 보증세운 3천만 원도 동생 빚이었고요.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재정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3년 전에 친한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떠안게 됐대요.
거기다 시아버지 죽고 나서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계속 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주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시아버지 유산이랑 똑같더군요. 아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며느리 등쳐서 메우려고 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동생이랑 나눈 카톡 외에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도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 건방져서 내가 혼내줄 거야. 7년 동안 애도 못 낳으면서 잘난 척은 혼자 다 해. 아들 재산 내가 지켜야지. 전년한테 다 넘어가게 둘 순 없어. 그 어이없는 대화들 속에 진실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애를 못 낳게 만든 것도 시어머니고 건방지다고 말한 것도 시어머니뿐이었어요. 게다가 남편 재산이 제게 온 것도 어이없었어요. 저희는 둘이서 같이 돈을 모았으니 제가 남편 재산을 가져올 일도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자신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웃긴 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은 반성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네가 나를 이 꼴로 만들었다는 것 같은. 은영아,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가 남이야? 어머니, 남이 아니니까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기를 원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임신 못하게 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말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남편이랑 이미 이야기 다 했어요. 합의는 안 해요. 끝까지 처벌 받으세요. 그리고 얼마 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징역 4년, 시어머니 친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억울해요, 억울해요 하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다니 어이가 없었죠. 민사소송도 진행했어요. 손해배상 총 1억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출금, 보증금, 빼돌린 금부치, 치료비, 위자료 전부 합친 금액이었어요. 위조된 대출은 무효 판결을 받았고 금융기관이 시어머니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시어머니 면회를 갔다 왔어요. 어떠셨어? 엄마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 뭐?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참았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 말만 하더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당신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론 너랑 우리 아기가 내 가족이야. 엄마하고는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겠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남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연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계세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시어머니 동생은 집행유예라 밖에 있지만 사기 전과자가 됐어요. 나이 60 넘어서 전과자가 되니까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어요.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어요. 아이 설마 형수님이 그랬겠어? 며느리가 과장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근데 재판 결과 나오고 판결문 내용이 알려지니까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세상에 진짜였어? 며느리한테 피임약 먹이고 돈까지 빼돌렸다며? 사람이 어떻게 그래? 며느리가 무슨 죄야? 결국 친척들도 대다수가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명절에 연락하던 사람들도 이제 아무도 안 한다네요.
시어머니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등산 다니고 경조사 챙기던 친구들이 전부 등을 돌린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민사배상금 1억 원,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라곤 시아버지가 남긴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압류당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아파트도 이미 대출을 끝까지 실행했더라고요. 그것도 주식에 다 꼬라박았고요. 출소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신세가 됐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건강한 아들이 제 품에 있거든요. 아이의 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남편은 미국 파견을 6개월 앞당겨서 마치고 돌아왔어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빨리 복귀했거든요. 부부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를 같이 겪으니까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아기 100일 잔치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아기를 보면서 축하해줬어요. 7년 만에 얻은 아기라 더 예쁘다 정말. 그러게, 고생 많았어 은영아.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은영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손주 보니까 다행이다. 엄마 울지 마. 이제 다 잘 됐잖아. 그래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기가 7년 만에 온 게 아니라 한약을 끊고 6개월 만에 온 거잖아요. 만약 그때 의사 선생님 말을 믿지 않고 한약을 안 끊었으면 지금도 아기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CCTV를 안 달았으면 평생 시어머니의 악행을 몰랐을 거라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CCTV를 달았잖아요. 그때 망설이고 안 달았으면 피해가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제 7년을 빼앗은 사람을 저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했어요. 후회는 전혀 없어요. 지금 저는 완전히 행복하거든요. 남편과 아기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아기 웃는 얼굴 보면서 출근하고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아기 목욕시키고 주말에 가족끼리 나들이 가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